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자전거 타게 하고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많았었어요. 거기로 무작위로 차가 밀고 댕기는 바람에 그때 아이가 2명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느 누군가와 나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나 이렇게 몰아낸 사람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사돈의 팔촌일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네. 하면서 이야, 네. 황당한 얘기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네. 여의도 광장 네.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 최명기 원장님한테 좀 조언받고 오늘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현직 의사님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 쏙쏙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의도 광장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최근에 2012년도에 있었던 맞아요. 사건을 그렇죠. 생각할 거예요. 근데 1991년도에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네. 첫 번째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이 있었어요. 1991년 10월 19일 날 오후에, 지금 저희가 여의도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여의도 광장이어서요. 지금 저희가 나무도 있고 막 이런 여의도를 보지만 그때는 진짜 아스팔트 딱 도로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시민들이 지내던 그 곳에 프라이드 차량, 흰색 차량 한 대가 돌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과 사람들을 치고 나서 시민들이 그 사이에 몰려드니까 그 사람이 내려서 한 명의 아이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은 잡힌 사건입니다. 이름은 김용재고 만 20세. 네. 그 범인의 그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해요. 그 친구가 훔친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들,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자전거 타게 하고 잡아주고 뭐 이러면서 많았었어요. 거기로 무작위로 차가 밀고 댕기는 바람에 그때 아이가 2명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부상자는 자그마치 21명입니다. 2명을 치고 21명을 다치게 한 다음에 거기서 100km로 달렸다고 그러죠. 100km가 네, 넘게 시속 달렸다고 100km. 그러죠. 예. 막 휘젓고 댕기다가 결국은 자전거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 거기를 차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멈춰섰고, 멈춰선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도로하고 광장이 경계를 이루는 경계석을 뛰어넘어서 이제 도주를 하다가 이 검거가 됐는데, 검거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를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고 그 인질로 잡고 있다가 또 실제로 공격도 했어요. 네. 공격을 했는데 정말 그 아이는 천운입니다. 그 애가 찌른 그 칼이 버클, 네. 허리띠 이 버클에 맞는 바람에 배를 찔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하기는 굉장히 쉬웠다고 그러죠. 네, 김용재가 워낙 며칠을 굶었었기 때문에 힘도 좀 없었고, 또 시민들이 그때 다 차를 다 둘러쌌고 시민 한 분이 이제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경찰이 와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용재가 그 당시에 여러 사람 때문에 제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한 분이 한 분에 의해서 제압이 됐는데 워낙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비실비실하고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을 굶은 상태였다고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틀인가 네. 2일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 그 전에도 뭐 좀 많이 굶었고 영양 상태가 좋지는 않은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차량을 딱 돌진해서 철제 그 자전거함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 문을 걸어 잠갔었나 봐요. 그거 안 나가려고. 근데 시민들이 다 둘러싸고 막 유리창을 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뛰어나와서? 탈출하는 사이에 이제 인질 여중생을 잡고 위협을 했던 건데, 인질 여중생애가 아마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해를 했던 것 같아요. 김용재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각장애 아버지하고 시각장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당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급기야 여동생인가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어머니가. 그 바람에 김용재는 아버지 밑에서 살게 되고, 청각장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살면서 굉장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되다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천하의 고아가 돼버리죠. 근데 김용재도 눈이 형편없어가지고요. 눈이 거의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계속해서 눈이 나빠져가지고
거의 뭐 이 검거됐을 당시에는 눈 실명 단계 거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도 나가고 집안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폭력을 많이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때렸다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을 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엇나가기도 했고 형제들도 그런 부분에서 뭐 가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정된 가정 생활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이 나쁘다 보니까 옛날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칠판에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 받아 적지도 못하고 제대로 학업도 잘 못해서 딱 초등학교 때까지 마치고 그 다음부터 본인이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집 배달원 네. 배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달 주소를 제대로 못 읽었다고 얘기하고요. 바로 쫓겨났다고 그러고요. 중국집 그 배달. 세차장 상당히 세심하게 봐야 돼요. 눈 안 보이면 세차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고 공장에서는 김용재는 별명이 부딪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늘 공장에 있는 뭐 물건에 부딪히면서 부수고 엎고 만들어 놓은 일을 틀어지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이 그 해고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난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나빴고 눈 나쁜 건 내가 죄냐. 내가 눈 나쁜 걸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게 이 사람이 좀 편한 직업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인사하는 삐끼였대요. 삐끼. 나이트클럽 가면 이렇게 인사만 하면 되는 거. 인사만 하는 네. 거. 근데 그 자기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장이 딱 들어왔는데 손님인 줄 알고 어서 옵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어디 소경을 갖다가 저기다 세워놓냐고 제가 당장 해고시키라고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내가 눈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 양말 공장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공장을 그만두고 우울이 되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그냥 여태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여인숙이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아무 일도 난 어차피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4개월 동안에 돌아다니고 뭐 먹고 그냥 자고 어디 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김영재라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던 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김영재가 그 전에 이틀을 굶었다는 것도 사실은 우울증인가 굉장히 반증합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입맛이 떨어져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거식증이라고 하고 오는데 알고 보면 우울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우리나라 정신과 선생님들이 옛날에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가끔 최악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그냥 디프레션이라고 갖다 쓰면 되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야지만 우울증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울하다. 가지고 환자분들도 화 많이 내요. 나는 화병으로 화가 나서 왔는데 의사는 자꾸 우울증이다 그러면 막 저한테 화나세요. 우울하지 않다니까. 우울하지 않다니까. 그러면은 미안해요.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어떤 사람은 기본 감정이 짜증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기본 감정이 분노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본 감정이 우울이 되는 그 절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우울증의 기본 감정은 이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다가 범행 발생 이틀 전에 이제 범행을 결심하면서 프라이드 차를 그 양말 공장 마지막으로 해고당한 양말 공장 화곡동. 네, 해고 전에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차키를 사장 차키를 복사를 해서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범행 전 이틀 전에 이렇게 전봇대에서 숨어 있다가 공장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차만 이제 훔쳐가지고 와서 이제 이틀 동안은 그냥 이게 돌아다니거나 아마 근데 기름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의도에 질주를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중 복수였던 거예요. 우리는 뒤에 여의도에서 질주한 것만 사회적 복수를 생각하지만 차를 훔친 것도 사장에 대한 복수였던 거예요. 거기부터 복수였던 거예요. 1차적인 복수를 갖다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차를 움직여서 자유롭게 다니다가 한계에 더 도달했을 때는 자기 생각에 이제 우울함에 의한 분노와 평소의 공격성이 합쳐서 2차 복수를 더 커다란 걸 했었던 거지요. 김용재 같은 경우는 그럼 김유희 프로파일러 본인을 맨날 해고한 중국집 세차장 그 사람들 가서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왜 안 했죠? 그 제가 항상 면담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복수의 대상에 가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들은 이거라도 성공시키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를 확인시키고 싶은데 그들한테 가면 100% 진다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들도 마지막까지는 범행을 안 저지르고 싶어하는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범행을 저지른다고 선택하고 그 실행을 할 때는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엄청 강하거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타겟을 선정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그게 아이들이냐?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도망치는 건 무조건 가서 박았다, 부딪혔다.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했다라고 나중에 회고록에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시력이 나빴든 어쨌든 작은 물체인 걸 인식을 했을 거고. 이 사람의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은 주된 피해자가 아동인 거는 어쩌면은 아동을 겨냥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동이 빨리 못 달아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아동만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아마 첫 번째 그 현장에서 즉사한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그 학생이고 그 다음에 죽은 애가 세발 자전거 타던 6살 먹은 아이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은 현장에서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즉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잡히고 나서 나는 시각장애 때문에 실직을 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사회가 나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예. 네. 악다구니를 엄청 많이 썼나 봐요. 잡히고 나서 범행 후에 그 분노 상태가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경찰에 와서 그때 당시에 범인들은 이 소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유죄. 네, 이런 얘기도 소리를 지르고 사회가 이렇게 날 만들었다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악다구리 쓴 거는 지금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님이 준비하신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소리 질렀고 내 또래 남자들은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직장이 있고 예쁜 여자친구들하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연애도 하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을까? 이게 다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탓이다. 네. 부모 잘 만난 놈들만 위하고 그놈들만 잘 살게 해주는 썩어 빠진 세상이 문제다. 눈이 좀 나쁘다고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김용재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엄마가 없대는 데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더라도 엄마가 있었으면은 엄마가 이 사람을 데리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려고 했었든지 간에 이 사람의 부족한 사회적 문제를 어떤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엄마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경찰에 검거돼 가지고 나한테 엄마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 오늘날 김용재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합리화 단계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느 누군가와 나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나 이렇게 몰아낸 사람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사돈의 팔촌일 수도 가족일 있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합리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그렇게 네. 하면서 이야, 네. 황당한 그러니까 얘기네. 진짜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네. 그런데다가 이 사건에 이제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 항소를 하고 뭐 상고를 하더라도 사형이 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냈을 때 사형을 시키지 말라라고 탄원서를 냈던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또 한 사람 그 피해자 6살 신용재 군의 그 할머니였어요. 사형을 시키지 말라. 네. 합의를 해주신 거네요. 네. 합의를 넘어서서 탄원서까지 써주신 거네. 왜 그랬죠? 그 할머니가 그 김용재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김용재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 사회의 모두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더욱이 그 김용재가 나중에 그 회고 그 책을 내는데 이제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시력 때문에 이런 실직을 하고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제 할머니분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손수 와서 안경을 맞춰 주셨대요. 근데 그 김용재 말로는 어차피 안경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그냥 그 안경을 맞춰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안경을 썼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스토리도 있대요. 뭐 김용재가 그 이제 나중에 교도소를 와서 자기가 진짜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들어오는 재소자들한테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 빌기라도 해서 그 들어오는 재소자들의 발을 항상 다 씻겨줬다고 해요. 김용재가? 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같은데? 그런데 그거는 또 김용재 입장에선
자기가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본인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로 방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재는 그 얘기는 했잖아요. 자기가 평생 동안 정해진 시간에 잠 한 번 못 잡았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자마자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아봤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루 세끼 밥을 먹어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김영재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이 한번 싸워보고자 하는 분노 같은 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범죄자들이 예를 들어서 감옥 안에 들어오면 나쁜 짓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김영재가 바뀐 것도 김영재가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왔으니까 바뀐 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영재도 여기에서는 화도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나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발 씻는 거로 생각해낸 거예요. 결국 김영재는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죄책감은 계속 괴로워야지 죄책감인 거예요. 아니 본인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무슨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괴로워서 죽고 싶어야지 죄책감인 거고 자꾸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목매달고 그런 다음에 죽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사람들 죽은 날마다 악몽을 꿀고 사람들이 야 너는 우리를 원상복구 못 시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을게요. 이게 죄책감인 거지. 맨날 저는 이 안에 와서 사람 됐어요 떠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죄책감이에요. 그러네. 그거는 이미 행복하게 된 건데. 그러네. 그러니까 진정 이 사람의 죄책감은 피해자들이 괴로워할 정도로 이 사람이 괴로워해야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죄책감을 못 느끼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유영철이 뭐 이 지금 사형받은 새끼들 교도소 안에 있는 새끼들 말이에요. 맨날 허리가 아프다, 두통이 왔다, 감기 걸렸다, 병원에 맨날 그 교도소 내 의무실 가서 들어놓여 있고 이놈들이 무슨 개풀이나 하나도 죄책감 안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우리 최명기 원장 얘기하시는 이론대로라면 그놈들은 죄책감 10원어치도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항상 발생할 때마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놓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건이 항상 발생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아쉬운 것 같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보완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한국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